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 훈련 연습이 계획대로 시작되고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훈련 기간 중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가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간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보니까 일단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 대통령이 건국인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그 발언 중에 이제 철원 부대에서 자주포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표명한 점도 눈에 띄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뭐 합참의장은 우리 군에서 가장 서열이 높고 네네. 진짜 육해공군을 다 지휘하는 그런 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비중에 비해서 좀 크게 부각이 안 돼 장관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예. 이번에 이제 저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석함으로 인해서 네. 합참의장의 위상을 높였고 예. 또 그로 인해서 군의 사기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내용상에 보니까 그 육군 병장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최근 대통령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병력을 확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그 군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서 또 자주포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를 표명한 것에 대한 그 의미도 좀 추가로 풀어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아까 그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에 우리 군에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참 미국에서도 우리도 이런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 군에 한 명이 사고가 일어나면 진짜 가장 그 친척들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알리고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사람이 먼저인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고요. 참 이런 사고가 아니라면 좋은데 이 무기를 만지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 슬프면서도 또 한편 이제 이런 군은 더욱더 이런 사고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 의장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풀어보시고 또 앞으로 군 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육해공군이 조금씩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군이 좀 하고 또 이제 공군이 하고 해군이 하고 조금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사실 육군이 조금 더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두 번째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정 의장님께서 됨으로 조금 제가 기대하는 게 우선 아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삼축 체제라고 그랬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킬체인, KAMD, KMPR이라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공군력을 기반으로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북핵 대비에 이제 굉장히 좀 가속이 좀 붙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우리 그 정경두 의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주로 이게 전력 증강 분야, 무기를 사오고 하는 분야에 많이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 이분이 또 일본에서 이제 2번이나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견문도 넓고 특히 이제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과거에 어떤 문제도 좀 있지만 일본과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통의 위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일본군과의 그런 협력 이런 것도 좀 증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 훈련 UFG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뭐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어떤 성격의 이게 훈련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그 훈련과 연습을 조금 제가 군대 영어로 구분해서 네, 구분해 주시죠. 연습이 조금 좀 부자연스러우시죠? 네, 네. 군대에서 훈련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숙달하는 걸 전부 다 훈련이라고 하면 좀 더 넓은 예. 광의에서의 예. 훈련이죠. 뭐 연습도 포함됩니다만. 그런데 연습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해본 다음에 그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보는 게 연습입니다. 네. 계획이 먼저 있고 그걸 그대로 해보는 게 연습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는 그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막기 위한 작전 계획 5027, 5015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획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그게 당연히 적군이 편성이 되죠. 예. 해보면 어디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다시 계획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대가 존재함으로써 반드시 그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앞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을지 포커스 렌즈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이 포커스 렌즈는 5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54년도부터 이제 그때가 바로 한미동맹 전쟁 후 아닙니까? 그죠? 네. 계속 해오면서 내용은 계속 바뀌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76년도에는 그러면 이 정부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 연습을 포함시키는데 그 이름이 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을지 연습과 군사 연습인 포커스 렌즈를 합친 게 을지 포커스 렌즈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 전 2015년에는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군 주도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니셜을 안 바꾸려고 좀 그 속에서 네. 이제 바꿨고 지금은 이제 좀 그 전시작전권 통제 그 전환이 좀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예. 이제 미군 주도로 하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그래요. 좀 들여다볼게요. 규모가 네. 얼마나 될지 이번에는 훈련 규모가 지금 보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최근까지 이어간 상황에서 네.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그 규모를 약간은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요. 이 부분도 글쎄, 얘기됐었는데. 저는 뭐 사실 이게 그 1년 전부터 계획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임박해서 규모를 줄이긴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연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획대로 하는 것을 계획을 컴퓨터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또 실제 일부분은 이제 실제 비행기라는 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전략적인 그런 항공기나 잠수함이나 이런 것은 제가 추측한데는 조금 이번에 좀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력은 뭐 우리 한국군이 한 5만 정도, 미군이 한 뭐 1만 7천, 이렇게 지난해보다 한 7,500명이 좀 줄었다 그러는데 그것 자체를 갖고 축소됐다고 볼 수 없고요. 아마 이번 훈련의 그 초점이 그런 북한의 재래식 전쟁에 대한 그런 그 방어보다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하는 그 시나리오에는 크게 인원이 좀 덜 필요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 언급한 뒤에 이틀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국내 주둔 중에 어떤 미국의 전략과 어떤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 이 부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동맹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와 동맹을 한다면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싸움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맹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었는데 급할 때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안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반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어려운 말로 연루될 위험과 또 친구한테 내가 버려질 위험, 반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필요할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미국도 자기 이익이 더 크다 또는 이 어떤 리스크가 더 심하다 할 때는 사실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50년대에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 미국한테 한 질문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프랑스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리가 핵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에 또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쉽게 말하면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버릴 수 있느냐? 이게 미국한테 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한미 간의 이렇게 위기가 이제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이 과연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에 북한의 핵공격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이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차원에서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그 뭐 핵 포기의 조건 또는 뭐 동결의 동결 조건 조건. 이런 것으로 주한미군을 한번 철수하는 것도 협상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예. 다만 일반 학계에서 논의하는 거는 다양한 그 논의 중에 하나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사람은 트럼프의 오른팔이고 그렇죠. 이제 정부의 말이 될 수 이 있는. 핵심 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거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에 관한 그런 시각 자체로 상당히 이미 경질의 가능성이 굉장히 점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도 사실은 뭐 베트남에 미국이 파견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사실 9.11 사태로 미국은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사실 동맹으로서 바로 그 전쟁에는 보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실 이라크에 보낼 때도 우리가 비전투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논의가 미국의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동맹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또 그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연례적인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침 연습이다라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혹시나 이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그 북한이 사실은 이제 UFG를 할 때나 뭐 우리 봄에는 이제 뭐 키 리졸브나 이런 연습을 할 때 도발할 가능성이 가장 낮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 미군과 이 한국군이 최대한 이제 준비 태세를 갖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지난해에 SLBM을 쐈습니다만 그거는 북한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추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미국, 한국, 북한의 상황과 자꾸 결부시켜서 뭔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의 계획대로 그냥 뚜벅뚜벅 추진했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에 의해서 중지 또는 시행을 그렇게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자꾸 이제 북한이 도발 안 하면 평화가 오는 모해다. 도발하면 지금 심각한 거 이럴 것이 네. 아니라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도 따라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괌을 향해서 도발을 예고했던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혀서 어떻게 보면 좀 팽팽했던 긴장감이 좀 누그러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촉즉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 당시에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좀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였던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어떤 이유일까? 이거에 대한 해석도 많더라고요.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북한이 어떤 뭐 미국의 그런 뭐 어떤 뭐 협박이랄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뭐 포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고. 예. 저는 북한 내부에 사실은 충분히 준비 안 됐을 수가 있다. 사실은 이제 이건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고 네. 네. 그 김낙겸 전략 그 사령관이 이제 공개한 거거든요. 예, 내가 8월 중순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김정은 당 중앙한테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걸 보고 아직까지도 조금 뭐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제 그 북한이 고려한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조금 이제 그 생각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실은 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게 요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은 이제 SM-3라고 배에서 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괌에는 스타드도 배치돼 그렇죠. 있고 또 패트리어트도 있고 예. 최소한 3번을 요격당합니다. 사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요격의 연습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요격의 가능성 이게 가장 걸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자기 스스로가 이 미사일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걸 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네.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미사일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 생산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자체가 네 발을 그냥 소비해버린다는 게 지혜하게 그게 좀더 쉬운 준비를 해야 결정은 되죠.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상당히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기습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좀 찾고 있지 골몰하고 않을까. 있겠네요. 예, 골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바깥에서 보기에는 비교적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이고 또 더불어서 지금 연습 기간에 혹시나 도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혹시나 대화 국면으로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가능성? 우리가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화는 두 사람이 오케이 해야 되고요. 예. 전쟁은 한 사람만 일으키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않았죠. 허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하지 한국과 대화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햇볕 정책할 때 또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상당히 그 관리들도 많이 갖고 접촉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비공식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조선 한말을 보면 단일화된 조선의 입장에서도
그 세력 각축에서 이렇게 잘못돼서 나중에 일본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분단돼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과연 이게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서로 이렇게 핵으로 싸우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북한에 관련된 사람한테 진짜 우리 민족 공영 차원에서 진짜로 대화를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저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진짜 우리 민족 간에 진짜 이 대화가 먼저 싹 터서 그것으로 이 계기가 돼서 주변국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예. 서로 좀 지원해. 이렇게 돼야지 미국하고 북한이 먼저 대화한 다음에 우리는 뭐 거기서 어떤 부분을 뭐 담당해라 또는 따라가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으름장을 놔서 북한이 좀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좀 지켜보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봅니다. 대화의 의미도 먼저 손을 내밀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먼저 비공식 채널 같은 걸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던퍼드 조셉 던퍼드 미 합참 의장에 이어서 오늘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또 내일은 존 하이텐 미 전략 사령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미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방한한 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뭐 UFG를 참고한다는 명목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군 최고 지휘관들의 일단 방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저도 이제 뭐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그 이제 내셔널 워 칼리지를 예. 안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미군들하고 미군 이제 그 국무성 요원들 또 CIA 요원들하고 상당히 좀 디스커션도 많이 해봤는데 예. 미국은 굉장히 실질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1안, 2안, 3안, 4안 전부 다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장점과 단점을 계속 비교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계획을 만듭니다. 네. 저는 북한하고 이런 위기가 터졌으면 그때부터 미국이 굉장히 이 부분을 노력을 했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을까. 1안, 2안, 3안, 4안이. 저는 그런 그 확인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제가 보니까 올해 4월에 브룩스 사령관이 미국에서 와서 좀 예. 이제 한국 얘기 좀 듣자 하니까 못 갔습니다. 또 최근에도 미국에서 의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 갔다고 합니다. 아마 브룩스 사령관을 초청을 해서 실제로 듣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태평양 사령관의 전략 사령관이나 또 합참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현장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그 안의 현실성 또는 뭐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비교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군 최고 지휘관의 방한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